안녕하세요. 화학생명공학과 윤창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강을 학습을 해볼 텐데요. 2강에서는 1강에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지 못했던 용액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강에서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1강에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저희가 용액의 성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일단 용액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용질과 용매가 섞였을 때 이제 용액이 되는데 용액이라고 해서 항상 액체 형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고요. 고체, 기체, 액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용액의 우리가 농도를 구하게 될 때 몰농도와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농도 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간단히 살펴본다면 몰농도 같은 경우에는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몰랄 농도는 용질의 몰수를 용매의 질량으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농도는 큰 M을, 그리고 몰랄 농도는 작은 M을 쓴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분모를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이기 때문에 몰농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 역시 이제 팽창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몰랄 농도 같은 경우에는 용매의 질량은 아무리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여도 용매의 질량 자체의 변화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몰농도와 몰랄 농도의 어떠한 쓰임새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것은 당량과 노말 농도였습니다. 그래서 산염기 반응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1당량은 정확하게 양성자 1몰을 내놓거나 받아들이는 산, H 플러스 이온 또는 우리가 OH 마이너스를 이제 내놓는 그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화제, 환원제에서의 당량은 우리가 전자를 얼마만큼 내어놓을 수가 있는가, 전자를 얼마만큼 소비하게 되는가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KMNO4의 당량 같은 경우에는 몰질량을 5개의 전자를 소비해서 산화와 환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5로 나누어 주게 된다면 158g 나누기 5를 하였을 때 당량은 31.6g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용해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은 극성과 비극성의 용해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크 디졸브 나이크라는 우리가 어떠한 정의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이 정의는 극성 용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혹은 비극성은 비극성에 잘 녹는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비극성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가솔린과 같은 이러한 탄화수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실생활에서 많이 듣는 것은 소수성 혹은 지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용성이나 소수성은 친수성과 그리고 또한 수용성에 반대되는 의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솔린과 물은 잘 섞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서로가 다른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최대한 가까운 극성에 존재하는 용질과 용매가 서로 잘 섞여서 용액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기름과 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잘 섞이지 않죠. 그래서 두 개를 섞었을 때 우리는 층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비누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된다면 비누 같은 경우에는 계면 활성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새었는데요. 계면 활성제는 친수성과 소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물을 서로 섞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누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강의에서 이제 더 학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면 활성제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용액의 형성 단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액의 형성 단계는 총 3단계의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용질의 팽창, 그리고 용매의 팽창, 그리고 용질, 용매, 상호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용질과 용매의 팽창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분자들이 서로 이제 밀어내는, 서로를 이제 떼내어야 되기 때문에 용질과 용매의 팽창 같은 경우에는 흡열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용질과 용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시 섞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로 다시 섞여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인력들이 서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 총 3단계의 반응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용해열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흡열과 발열, 그것들을 이제 합쳐서 우리가 델타 H 용해, 즉 용해열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일대 용질, 용매 각각에 대한 팽창과 용질, 용매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에 대한 엔탈피를 구한 다음에 이 세 개를 더해주면 어떠한 용해열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하였듯이 단계 1, 2는 흡열, 그리고 단계 3은 이제 발열 반응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용해열 중에서 우리가 특별한 것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렸었는데, 수화열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떠한 용매가 물인 경우는 이 델타 H 수화는 델타 H2와 델타 H3의 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델타 H2와 델타 H3는 용매의 팽창과 용질 용매의 상호작용만을 이렇게 가져다가 표현을 한 것이 어떠한 수화열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 극성 혹은 비극성, 비극성의 혼합은 어떠한 용해열이 작은 양의 값이 나와도 델타 T, 델타 마이너스 T, 델타 S항의 무질서도 증가 효과로 인해 용액이 형성된다.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였냐면 델타 G, 우리가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부호를 띄어야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용액이 잘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델타 G는 델타 H 빼기 T 델타 S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극성과 비극성의 혼합 같은 경우 작은 양의 값이 나와서 이 뒤에 항이 매우 큰 또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이 플러스는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자발적인 용액 형성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극성과 비극성의 혼합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항에 의해서 어떠한 자발적으로 용액이 형성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떤 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구조의 영향과 그리고 압력의 영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구조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능기 혹은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서 극성, 비극성 물질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에탄올, ETOH 같은 경우는 우리 술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유기물이죠. 이 OH는 극성을 가지는 작용기입니다. 그래서 에탄올과 물은 잘 섞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된다면 그 술에 물과 에탄올이 이제 동시에 녹아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극성, 극성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섞인 술이라는 용액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압력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이 압력의 영향은 어떠한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따라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헨리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학습을 하였는데, 헨리의 법칙은 기체의 용해도는 용액 위에 있는 기체의 압력에 정비례한다. 하지만 이 기체의
압력에 정비례하는 경우 용매에서 해리가 되는 기체는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HCl 가스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와 이제 Cl 마이너스로 각각의 이온으로 나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물에 들어가게 된다면 각각에 대해서는 물에 녹아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체 중에서 물에 용매에서 해리가 되는 기체는 이 헨리의 법칙을 잘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존재했고요. 이 헨리의 법칙을 살펴본다면 C, 즉 농도는 헨리의 상수 곱하기 어떠한 기체의 이제 부분 압력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것은 어떤 수용액에서 온도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고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 증가 시에 고체의 용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이유는 고체의 용해 과정이 이제 흡열이기에 우리가 어떠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열을 내어놓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열을 받아들이면서 고체의 용해 과정이 이제 흡열이기에 열을 받아들이면서 더 빠르게 이제 녹아내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 증가 시에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기체의 용해 과정이 이제 발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열을 가해준다면 안 그래도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열을 넣어준다면 발열 반응이 그만큼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이 발생하는 발열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용해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2강의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강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온도의 영향에 어떻게 용해도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살펴볼 제목은 보일러 속의 구체 찌꺼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일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보일러의 파이프 같은 데를 살펴본다면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파이프의 단면을 잘라본다면 파이프의 플라스틱 안쪽에 이렇게 침전 혹은 퇴적이 일어나서 석화가 되어 있는 상태의 보일러 파이프들을 우리가 좀 노후화가 되면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이제 침전 혹은 보일러의 퇴적 현상이 어떠한 온도 증가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감소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걸 저희가 화학적으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일러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보일러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보일러는 필연적으로 이제 물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존재하고 CO2가 존재하는 어떠한 파이프 속에서 왜 침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일러의 파이프, 보일러가 작동을 하고 있을 때 파이프 안에 어떠한 화학종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면 아까 말했듯이 이산화탄소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물이 존재를 하고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이 존재를 한다면 어떠한 탄산 이온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탄산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세 가지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2HCO3 마이너스라고 하는 어떠한 이온 형태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CO2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 속에 녹아 있는 기체이다. aqueous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물 속에 용해되어 있는 그러한 종류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퀴드죠. 그래서 물이 존재를 하고 이 두 개 그리고 물 이렇게 세 가지가 만났을 때 2HCO3-라고 하는 또 물 속에 해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이온 형태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에 어떠한 칼슘 이온이 만약 녹아 있다면 우리가 물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떠한 미네랄들이 물 속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 미네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떠한 양이온 혹은 음이온도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이온을 많이 생각하고요. 미네랄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편의점이라든지 슈퍼에서 마시는 어떠한 그런 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뒤에 이제 라벨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거기 이제 미네랄의 종류가 뭐 K 플러스 혹은 뭐 CA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어떤 양이온, 금속 이온들이 이제 녹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금속 이온들에 의해서 어떤 물의 맛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에서 어떠한 이런 이온들이 이제 전부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뭐 증류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실제로 증류수는 마셔보면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맛을 내는 것은 어떠한 이온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물의 맛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물에 어떠한 이러한 미네랄들이 이제 녹아 있다면, 양이온들이 녹아 있다면 이 보일러 안에서 퇴적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물에 칼슘 이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CH2 플러스가 녹아 있다면 이 CH2 플러스가 보일러 안에서 발생하는 HCO3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온과 만났을 때는 CaHCO3 이과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CA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이죠. 그리고 2HCO3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HCO3는 마이너스 1과입니다. 그래서 CA2 플러스와 이제 만나게 되면 2HCO3 마이너스가 만나서 합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CaHCO3 두 개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탄산수소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성을 띠고요. 하지만 여기서 탄산수소 칼슘이 아니라 탄산칼슘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된다면 이것은 비수용성의 어떠한 물질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에 퇴적이 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CaCO3, 즉 탄산칼슘이 퇴적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제 보일러 반응을 살펴보게 된다면 물이 보일러에서 어떤 가열이 되면 이산화탄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CO3 2 마이너스 그리고 더하기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제 물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어떠한 탄산수소 이제 염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CO2가 가열이 되면서 CO2가 제거가 된다면은 이 탄산수소 칼슘이 CO2로 다시 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HCO3-가 CO2의 농도가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봤을 때 농도가 낮아졌다면 우리가 다시 CO2를 만들어줘야지 하고 이제 역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봤던 반응에 이제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역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면 물과 CO2와 그리고 CO3 2- 이온이 많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CO3 2- 이온이 물속에 존재하는 CA 플러스와 만나게 된다면 CA2 플러스와 만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CaCO3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aCO3 같은 경우에는 탄산칼슘이라고 부르게 되고 탄산칼슘이 침전을 일으키면서 파이프 안에 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에서 반응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처음에 보일러 안에서 어떠한 탄산염과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만나게 되면서 탄산수소 염을 만들게 되고요. 근데 탄산수소 염 같은 경우에는 CO2가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탄산수소 염이 이 역반응을 일으키면서 반대편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게 될 때 탄산 이온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탄산 이온이 칼슘 이온과 만나게 된다면 그때 퇴적을 발생시키는 CaCO3라고 하는 탄산칼슘이 발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일러 속에 어떠한 침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체의 용해도 감소 현상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CO2가 녹아있는 비율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CO2가 물속에 녹아 있을 수 있는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그때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CO2를 형성을 시켜주려는 역반응이 발생을 하면서 CO3 이온이 발생하는 이 현상에 우리가 온도 증가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감소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용액의 증기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용액의 증기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정의는 액체는 표면에서 증발하여 증기와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밑에 어떠한 그림들, 예시를 살펴보게 된다면 물과 황산 수용액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H2O 같은 경우 물이죠.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H2SO4, 즉 황산 수용액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물과 그리고 SO4가 같이 이제 섞여 있는 어떠한 이분자 상태다라고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물과 황산 수용액에 놓은 비커를 두 개를 같이 놓고 그 위에 어떠한 유리 덮개를 씌운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해본다면 물에 존재하는 분자들이 점점 증발하여서 황산 수용액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황산 수용액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황산 수용액의 증기압보다 크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더 많이 증발을 할 수가 있고 증발한 물들이 황산 수용액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면서 물은 증발하고 황산 수용액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순수 용매와 그리고 어떠한 비휘발성 용질이 된 용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용매의 경우에는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비휘발성 용질이 든 용액을 우리가 H2SO4, 즉 앞에서 봤던 황산 수용액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물 쪽을 살펴보게 된다면요. 순수한 용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은 표면에서 잘 증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산 수용액을 생각해 본다면 황산과 그리고 이제 물이 두 개가 존재하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SO4와 같이 황산 수용액에 존재하는 용질은 비휘발성을 이제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비휘발성 용질이 존재를 한다면 용액 표면에서 증발할 수 있는 용매 분자의 숫자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순수 용매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지금 초록색이 약 한 10개 정도, 10개 이상 존재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표면에 존재하는 어떠한 용매의 분자수를 세어본다면 이 황산 수용액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는 표면에 10개도 안 되는 분자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액 표면의 용매의 분자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비휘발성 용질의 존재에 의해서 겪게 되고 그렇게 용액 표면에서 증발할 수 있는 용매의 분자수가 감소를 하게 된다면 액체로부터 용매의 증발을 방해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용액의 증기압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개의 비커가 존재할 때 H2O와 그리고 H2SO4가 존재를 하게 된다면 H2SO4의 경우에는 H2O도 함께 포함하고 있죠. 여기
H2O의 표면에 존재하는 물 분자들은 쉽게 증기압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황산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의 경우에는 물 분자들이 상대적으로 용액 표면에 나올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증기압이 물 대비, 순수한 용매 대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 쪽에서 더 많은 용매의 분자들이 증발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 증발한 분자들이 황산 수용액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라울의 법칙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황산용액과 그리고 이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황산용액의 증기압이 물에 비해서 이제 더 낮은 이유는 이 황산 수용액 속에 비휘발성의 용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이제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휘발성의 용질이 들어가 있을 때 이 용질이 용액의 증기압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를 라울이라는 분이 이제 라울의 법칙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라울의 법칙은 비휘발성 용질이 들어있는 용액의 증기압은 존재하는 용매의 몰 분율에 정비례하게 된다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해 보이는 말인데 매우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라울의 법칙 식을 살펴보게 된다면 저희가 좌측에는 용액의 증기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용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측을 살펴본다면 둘 다 용매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카이 용매 같은 경우에는 용매의 몰 분율이 그리고 P의 제로가 붙어 있다면은 또한 순수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P0 용매는 순수한 용매의 증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측과 좌측 모두 둘 다 이제 프레셔가 존재를 하죠. 근데 용액의 증기압은 용매의 몰 분율 곱하기 용매의 순수한 용매의 압력이 용액의 압력이 되게 된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옆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용액에서는 P 용액대 그리고 카이 용매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직선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가 살펴본다면 용매의 몰 분율이 이제 밑에 X축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용액의 증기압이 Y축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X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순수한 용매가 되고 순수한 용매가 됐다라는 것은 이 1지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용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완전 순수한 용매로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용액의 증기압은 최대치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휘발성인 용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용액의 증기압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용질이 점점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용질이 더 많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점점 용액의 증기압이 낮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증기압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증기압의 변화는 용질의 수 그리고 양, 즉 수량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라울의 법칙을 통해서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기울기의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증기압이 떨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역으로 용질의 분자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라울의 법칙의 기울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용액의 증기압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예제 문제를 우리가 읽어본다면 25도씨에서 보통의 설탕 158g을 643.5cm 세제곱의 물에 녹여 만든 용액에서 예상되는 증기압을 계산하라. 25도씨에서 물의 밀도는 0.9971g per cm 세제곱이고
그리고 순수한 물의 용매의 증기압은 23.76토르이다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물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설탕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이 용액의 증기압을 구하라라는 문제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용액의 증기압을 계산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라울의 법칙을 통해서 매우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울의 법칙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떠한 용액의 증기압 이꼴 용매의 몰 분율 곱하기 용매의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을 곱을 해준 것이 용액의 증기압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수한 용매와 그리고 용액에 대해 살펴본다면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용액은 물과 설탕이 함께 섞여 있는 상태이고요. 순수한 용매는 우리가 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용질은 설탕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물의 몰 분율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의 몰 분율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액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H2O와 그리고 설탕이 함께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몰 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용액의 몰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몰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몰수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탕의 몰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아까는 읽지 않았지만 설탕의 물질량은 342.3g/몰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158g의 설탕이다. 그렇다면 158g의 설탕을 우리가 몰질량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나눠주게 된다라는 것은 g이 밑으로 그리고 몰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g끼리 지워지면은 158 그리고 나누기 342.3을 해주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설탕에 주어져 있는 설탕의 몰의 수량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0.4616몰의 설탕이 주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물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 텐데요. 물의 무게를 어떻게 구하는가라고 살펴본다면 문제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물은 643.5cm 세제곱이다. 센티미터 세제곱이다라는 것은 부피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 부피가 있는데 우리에게 물의 밀도가 주어져 있다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무게 그리고 나누기 부피를 해준 꼴이 밀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밀도를 통해서 부피를 무게로 변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물의 부피는 643.5cm 세제곱이고요. 그리고 물의 밀도를 살펴본다면 0.9971g 그리고 per cm의 세제곱입니다. 즉 1cm 세제곱의 물은 0.9971g의 물의 무게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밀도를 곱을 해준다면 센티미터 세제곱끼리 사라지면서 물의 그람수는 641.6g H2O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의 무게를 구했다면 이 무게를 통해서 물의 몰수에 대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물의 몰수는 당연히 물의 몰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설탕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물의 몰질량 같은 경우에는 18g입니다. 그래서 이 18g을 641.6g에서 이제 나눠주게 된다면 g끼리 지워지고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35.63몰의 H2O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이 H2O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의 지금 몰 분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탈 몰 분율을 구해야 되겠죠. 그다음 토탈 몰 분율을 구하려면 0.
0.4616, 즉 설탕과 그리고 더하기 35.63몰의 H2O를 몰수를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더해준 값을 물의 몰수에서 이제 나눠주게 된다면 물의 몰 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H2O의 몰수 나누기 H2O와 설탕, 즉 용액의 총 몰수를 나눠주게 된다면 35.63몰 나누기 35.63 더하기 0.4616몰을 해주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0.9873의 비율을 띠게 되는 것이 H2O의 몰 분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몰 분율은 1이 이제 최대치이기 때문에 0.9873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또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순수한 물의 증기압은 23.76%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 있는 그 용액의 증기압은 물의 몰 분율과 그리고 순수한 물의 증기압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확인하였던 0.9873과 그리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23.76을 곱해주게 된다면 설탕이 녹아있을 때 용액의 증기압은 23.46토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는 설탕 용질이 이제 녹아있는 경우, 그때 이제 물에 용액의 증기압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온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증기압 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설탕과 그리고 이온성 용질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두 개 다 뭐 비휘발성의 용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다른 점은 이 설탕 용액과 이온성 용질이 다른 것은 이 Na2SO4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Na2SO4는 Na 플러스와 그리고 SO4 2 마이너스로 각각이 물에 이제 해리가 된 다음에 이 물에 해리가 된 이 용질들이 증기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35g의 고체 Na2SO4가 SO4를 25도씨에서 175g의 물에 녹여서 만든 용액의 증기압을 예측하라. 순수한 물에 대한 25도씨에서 증기압은 23.76토르이다라는 것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 23.76토르, 순수한 H2O의 증기압, 이것은 앞의 문제와 똑같이 23.76토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5g의 고체 Na2SO4 그리고 몰 질량은 142.05g/몰 그리고 25도씨에서 175g의 H2O에 녹아있다라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앞의 문제와 이제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물의 어떠한 몰 분율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텐데요. 물의 몰 분율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의 몰수에 대해서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주어져 있는 이 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몰수를 표현을 할 때 쓰는 기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는 175g의 물을 녹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175g의 물을 우리가 몰수로 환산을 해본다면 당연히 18g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이제 몰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175g 나누기 18g을 해준다면 9.72몰의 이제 물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 용액에. 그리고 Na2SO4의 몰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35g의 Na2SO4가 존재를 하고요. 35g의 Na2SO4 같은 경우에는 몰 질량이 142g입니다. 그래서 1몰의 Na2SO4는 142g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35g을 142g으로 나눠준다면 결론적으로 0.246몰의 Na2SO4가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설탕 문제와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Na2SO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Na 플러스와 SO4 2 마이너스로 이제 해리가 되는데요. 이 Na 같은 경우에는 Na2이기 때문에 두 개, 이몰의 Na 플러스로 해리가 되고 SO4 2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1몰로 해리가 된다. 즉 2대 1 비율로 이제 해리가 된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몰의 Na2SO4가 용해가 될 때 2몰의 Na 플러스 이온과 1몰의 SO4 2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제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두 개와 한 개, 각각 2몰과 1몰로 해리가 된다면 2 플러스 1을 해주게 된다면 총 3몰의 용질이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설탕 문제와는 이제 다른 점이 이온성 용질이라면 용질의 총 몰수는 우리가 구했었던 0.246몰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그 곱하기 3을 해주는 이유는 하나의 Na 플러스 그리고 또 하나의 Na 플러스 그리고 하나의 SO4 2 마이너스 이 각각이 이루어졌을 때 3몰이 나오기 때문에 1몰을 해리시켰을 때 3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 3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곱하기 3을 0.246몰의 Na2SO4에 해준다면 0.738몰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몰 분율을 구하게 된다면 당연히 앞에서 구하였던 9.72몰을 우리가 위쪽에 넣고요. 용질의 몰수와 이제 물의 몰수를 더해야 될 텐데 용질의 몰수는 0.738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예제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종적으로 9.72 나누기 10.458을 해주게 된다면 0.929 이것이 이제 카이 H2O, 즉 물의 몰 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탕 문제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온성의 경우에는 각각 이온이 해리가 되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몰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Na2SO4가 아니라 우리가 HCl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았을 때도 HCl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H 플러스 1몰과 Cl 마이너스 1몰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2몰로 간주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이고, Na2SO4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2몰의 NA와 그리고 1몰의 SO4가 공존하는 상태이다. 해리가 되었을 때 총 3몰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Na2SO4를 녹였을 때, Na2SO4가 물에 녹았을 때 발생하는 용액의 증기압은 우리가 구해주었던 이 몰 분율 곱하기 물의 증기압인 23.76토르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0.919 곱하기 23.76토르를 해주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21.1토르의 용액의 증기압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케이스는 용매와 그리고 용질이 존재를 하는데 용질의 경우에는 비휘발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성분이 모두 휘발성인 액체 용액일 경우에 어떻게 발생을 용액의 증기압을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개가 모두 다 휘발성이기 때문에 각각의 증기압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주황색과 파란색이 각각의 휘발성인 액체의 분자를 우리가 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한번 글을 읽어보자면 용액 속의 두 성분이 모두 휘발성이라면 두 성분 모두 전체 증기압에 기여를 하게 된다. 용액 속에는 같은 수의 오렌지색 분자와 파란색의 분자가 존재하나 기체상에서는 오렌지색이
파란색보다 더 많이 있음에 주목하라. 이는 이 오렌지색의 휘발성이 파란색보다 높음을 나타내고 이것은 이제 순수한 상태에서 좀 더 높은 증기압을 나타내는 의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에탄올 그리고 이제 물 이 두 개가 이제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에탄올과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섞게 된다면 술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술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두 개가 다 용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떠한 설탕 혹은 Na2SO4와 같은 이러한 고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용매인 이 두 개를 섞어 주었을 때 이 두 개의 용매 모두 이제 증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증기압이 전체 용액의 증기압에 기여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에탄올과 물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우리가 이 주황색을 에탄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발하는 온도가 물보다 이제 낮습니다. H2O 같은 경우에는 물은 이제 100도씨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휘발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에탄올은 약 70도씨 정도부터 이제 휘발성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탄올이 더 잘 기체로 이제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온도 하에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에탄올의 분자가 당연히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는 용액 중에서 에탄올의 분자가 더 많이 대기 중에 퍼져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탄올의 증기압이 어떻게 보면 더 높다. 순수한 상태에서 좀 더 높은 증기압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상용액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이상용액이라는 것은 어떠한 벤젠과 톨루엔과 같이 비슷한 성질의 액체로 이루어진 용액의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벤젠과 톨루엔 둘 다 사실 몸에 이제 굉장히 유해한 물질 두 종류죠. 그런데 이 몸에 유해한 물질 이 두 종류는 둘 다 이제 기름 성분, 냄새가 이제 좋다라는 뭐 그런 공통점을 가진 어떠한 액체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두 개의 유사한 성질의 액체로 이루어진 용액은 용질과 용질, 용매와 용매, 용질과 용매 간의 상호작용이 이제 매우 유사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용해열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총 3단계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용질의 팽창, 그리고 그 다음은 용매의 팽창, 그리고 용질과 용매가 상호작용을 이루는 총 3단계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3단계의 반응이 벤젠과 톨루엔의 경우 매우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팽창과 그리고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비슷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벤젠과 톨루엔과 같이 두 개가 거의 유사한 성질로 용질의 팽창, 용매의 팽창, 그리고 용질과 용매 간의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상적인 행동이 관찰된다. 라고 말하며 이상적인 행동이 관찰되는 나울의 법칙을 만족시키며 이것을 우리가 이상용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다의 이상이 아니라 정말 이상적이다의 이제 이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상용액에 우리가 증기압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용액 전체의 증기압은 A와 B 각각의 이제 뭐 A를 우리가 벤진이라고 생각하고 B를 톨루엔이라고 생각한다면 각각의 증기압을 더해준 것과 이제 동일하고 그리고 A의 몰분율 그리고 순수한 벤젠의 증기압 그리고 톨루엔의 몰분율 그리고 순수한 톨루엔의 증기압을 각각 더해준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용해열이 0에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어떠한 델타 H1 그리고 델타 H2 그리고 델타 H3 이 세 개가 용질과 용맥 그리고 상호 간의 작용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이제 캔슬링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게 비슷한 이상용액이 두 개의 액체가 섞여서 이상용액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의 용액의 증기압은 어떠한 B와 그리고 A의 부분 압력의 합과 동일한 그러한 증기압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몰 분율 그리고 B의 몰 분율이 이제 각각 점점 늘어나는 시점, 즉 여기로 가게 된다면 이제 A가 되고 왼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B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부분 압력이 거의 동일해지는 이 지점이 A와 B의 몰 분율이 동일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합쳐졌을 때 이상적인 용액의 증기압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은 저희가 이제 비이상용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이상용액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이상용액의 경우에는 이제 라우레 법칙을 잘 따르는 용액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었고요. 이 라우레 법칙을 잘 따르는 이상용액은 델타 H의 용해가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H의 용해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델타 H1 그리고 델타 H2 그리고 델타 H3의 이제 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델타 H3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어떠한 용질과 용맥끼리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발열이 그리고 앞에는 흡열이 일어난다라는 걸 확인했었죠. 그러면 흡열은 우리가 엔탈피의 기준으로 플러스 보호를 발열은 마이너스 보호를 띠고 있을 텐데요. 이 세 개가 합쳐졌을 때 0에 수렴한다라는 것은 이 앞의 항과 뒤의 항의 합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이상용액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비이상용액의 경우에는 거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용질 분자들끼리 혹은 용매 분자들끼리의 인력이 크다면 그때는 이제 라우레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라우레 법칙을 이제 따르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델타 H1 혹은 델타 H2가 너무나 이제 크게 될 경우 델타 H3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플러스가 이제 너무나 커져 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그대로 잡아먹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우레 법칙에 따르지 않는 비이상용액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용질끼리 용맥끼리의 인력이 용질과 용매 사이의 상호작용보다 크다. 그런 경우에는 용질은 용질끼리 이제 서로를 붙잡고 있고 용매는 용매끼리 이제 서로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용질과 용매는 서로 만나서 서로를 잡아당기기보다는 이렇게 용질들은 본인들끼리 뭉쳐 있고 용매들은 본인들끼리 또 뭉쳐 있다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용매는 용매들끼리 존재하다가 이제 증발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질끼리 혹은 용매끼리의 인력이 크다면 증발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이때는 라우레 법칙으로부터 양의 벗어남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해열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용질끼리 혹은 용맥끼리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델타 H1 혹은 이제 델타 H2가 플러스로 매우 크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델타 H3의 마이너스는 이제 매우 작아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델타 H의 용해는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즉 흡열이 우세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이제 라우레 법칙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점선들이 라우레 법칙을 따르는 어떠한 이상 용액의 거동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용질과 이제 용매의 경우에도 점선을 살펴본다면 이때는 이제 이상 용액의 거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질끼리 혹은 용매끼리의 인력이 큰 경우 용액의 증기압이
양의 방향으로 혹은 용질과 용매의 증기압이 양의 방향으로 라울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에탄올과 헥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앞에서는 벤젠과 이제 톨루엔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매우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용액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성이 띄고 있고요. 헥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극성의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용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뭐 둘 중에 하나는 용질이고 하나는 용매다라고 쳤을 때 이 두 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탄올은 에탄올끼리 뭉쳐 있고요. 헥산은 헥산끼리 이제 뭉쳐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이 서로 이제 증발하려는 경향성이 커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비이상용액의 이제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이상 용액의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이제 상호 인력이 매우 클 경우에도 라울의 법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H1과 그리고 델타 H2 값을 더해준 것보다 델타 H3 값이 이제 크다면 이런 경우에도 라울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 비이상용액의 두 번째 경우가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델타 H3가 더 크다라는 것은 용질끼리 혹은 용매끼리의 인력보다 용질과 용매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 서로가 잡아당기는 인력의 상호작용의 힘이 이제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울의 법칙으로부터 음의 벗어남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델타 H3가 크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부호가 우세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부호가 우세하다면 델타 H 용해열은 우리가 발열 반응이다. 즉 마이너스이고 0보다 좀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세톤과 물을 섞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에 존재하는 H의 어떠한 플러스, 부분적인 플러스 극과 그리고 아세톤에 존재하는 CO의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서로를 매우 강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제 매우 끌어당기고 있는 용질과 용매 사이에 인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각 용질끼리 혹은 용매끼리 어떠한 뭉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증발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측의 그래프를 살펴본다면은 어떠한 라울의 법칙 대비 이제 음의 방향으로 내려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이상용액을 살펴봄으로써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상용액의 경우에는 증발이 너무 어렵지도 않고 증발이 너무 쉽게 일어나지도 않는 어떠한 라울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용액의 증기압을 그렸을 때 이 이상적인 이제 직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이상용액이다. 그리고 비이상용액의 경우에는 용질끼리 용매끼리의 인력이 매우 높거나 아니면 용질과 용매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매우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 두 가지 경우는 라울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 비이상용액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제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용액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요약을 해볼 텐데요. 용질과 용매, 비입자 사이의 이제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다면은 A와 A 그리고 B와 B, 즉 용질과 용매 그리고 용질과 용매 간의 상호작용이 동일한 경우를 살펴본다면 용해열은 이제 0이고 용액 형성에 대한 델타 T도 0이고 그리고 라울의 법칙에서 벗어남이 없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상용액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는 벤젠과 톨루엔처럼 매우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용질, 용매 간의 혼합이 일어났을 때 이상적인 용액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A와 A 그리고 B와 B
용질과 용맥끼리의 어떠한 인력이 A와 B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보다 더 작을 경우, 즉 A와 B가 서로를 이제 너무 잘 끌어당기고 있을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는 당연히 이쪽이 이제 발열 반응이 우세하기 때문에 델타 H용에는 음의 방향이고요. 용액 형성에 대한 델타 T는 T를 올려주면은 어떠한 델타 T가 이제 양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발열 반응이 더 심화되게 된다. 그리고 라울의 법칙에서 벗어나면 이제 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경우에 얘는 이제 아세톤과 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A, BB, 즉 용질과 용맥끼리의 인력이 이제 더 큰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양의 어떠한 흡열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용액 형성에 대한 델타 T, 즉 온도의 변화를 살펴본다면은 음의 방향으로 이제 용액 형성을 이제 하게 될 때 흡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델타 T는 이제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위의 경우도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델타 T는 상승한다라고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라울의 법칙에서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가장 간단한 예시는 에탄올과 헥세인 간의 이제 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상용액의 경우를 제외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이제 비이상용액의 어떠한 두 가지 예시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총괄성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액에서 저희가 총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총괄성은 콜리게이티브 프로퍼티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어떠한 이제 용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용질의 입자 개수에 의존하는 어떠한 용액의 성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액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용매와 용질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게 용액이죠. 그런데 용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오로지 수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성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총괄성의 종류가 무엇이 있냐라고 한다면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리고 삼투압 현상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총괄성은 용질의 입자 개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또한 입자 개수가 직접적으로 분자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의 측정에 이용이 되는 성질을 우리가 총괄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끓는 점 오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저희가 그래프를 살펴보게 된다면 어떠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선이 용액의 증기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용액은 당연히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의 경우에는 순수한 물의 증기압입니다. 다음 빨간 선과 이제 파란 선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100도씨에서 끓는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0도씨에서 물은 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라면을 끓이게 될 경우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라면 스프를 집어넣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어떠한 보글보글 끓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라면 스프가 용질이라고 생각한다면 물 용매에다가 우리가 라면 스프라고 하는 용질을 집어넣었을 때 순간적으로 끓는 현상이 사라진다. 똑같은 100도씨인데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용액이 형성이 되었을 때 끓는 점이 상승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라면 스프라는 용질을 더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바닷물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닷물의 경우에는 이제 순수한 물에 어떠한 소금과 같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수한 물의 어는 점보다 더 낮은 쪽으로 용액의 어는 점이 내려가게 되고요. 용액의 어떠한 어는 점 내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소금과 같은 용질이 더해짐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액의 어는 점과 용액의 끓는 점이 올라가거나 낮아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총괄성에 어떠한 관계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끓는 점 오름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어떠한 액체의 정상 끓는 점은
증기압이 1기압과 같아지는 온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비발성 용질을 우리가 용매에다 더해준다면 증기압을 낮추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액체의 정상 끓는 점이 증기압이 1기압과 같아지는 온도라고 했는데 용질을 더해줌으로써 증기압을 낮추게 된다면은 그 현상에서 우리가 증기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다시 1기압까지 또 끌어올려야겠죠. 끌어올리는 현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용액의 끓는 점이 오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이제 용매의 끓는 점 높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그래프를 살펴본다면은 여기 용액의 끓는 점 오름은 델타 T에 조그맣게 B라고 적혀 있고요.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링 포인트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옆에 어는 점 내림에서는 델타 T가 이제 F라고 되어 있는데 이 F는 프리징의 약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괄성에서 끓는 점이 오르거나 혹은 어는 점이 이제 내려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델타 T, 즉 온도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온도의 변화는 어떠한 용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 KB 곱하기 용질의 몰라의 농도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델타 T가 변화했는지, 얼마만큼 용액의 끓는 점이 상승하였는지, 혹은 용액의 어는 점이 감소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다양한 용매의 우리가 상수, 오름 상수와 어는 점 내림 상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델타 T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K, 이 K가 KB일 수도 있고 KF일 수도 있는데요. 각각의 용매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수, 그리고 곱하기 몰라의 농도를 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용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물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면 물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끓는 점이 이제 100도 그리고 K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물리화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울 텐데 그때도 보면은 이 단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KB의 단위는 도씨 곱하기 킬로그램 퍼 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KF도 도씨 킬로그램 퍼 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당의 도씨 곱하기 킬로그램의 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 아까 우리가 도씨와 그리고 킬로그램 그리고 퍼 몰이라고 했을 때 뒤에 M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M은 몰 그리고 킬로그램입니다. 이게 작은 m의 단위이죠. 그럼 몰끼리 지워지고 킬로그램끼리 지워지면 결론적으로 도씨만 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델타 T의 단위는 도씨가 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물의 어는 점은 0도씨이다. 이것도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죠. 뭐 사연화탄소, 뭐 벤젠, 뭐 수많은 이제 것들이 있는데 각각 다른 끓는 점, 어는 점, 그리고 상수들을 어는 점 상수와 그리고 끓는 점 상수들을 가지고 있다. 끓는 점 오름 상수와 어는 점 내림 상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총괄성을 한번 계산을 하는 문제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끓는 점 오름을 이용한 몰 질량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총괄성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몰 질량, 즉 분자량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문제에 주어진 것을 살펴본다면 18g의 글루코스, 글루코스는 설탕이랑 동일하죠. 18g의 글루코스를 150g의 물에 녹여서 어떠한 용액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글루코스가 용질이고 물이 용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액의 끓는 점은 100.34도씨로 관찰이 되었다. 100.34도씨? 원래 물은 100도씨였을 텐데 끓는 점이 그렇다면 0.34도씨가 좀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글루코스의 몰 질량을 한번 계산해 보아라 라는 문제고요. 글루코스 용액은 용액 속에서 개별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어떤 분자성 고체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델타 T 이꼴 KB 곱하기 M의 용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KB를 써주는 이유는 이 용액의 끓는 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일링 포인트에 대한 어떠한 상수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뒤에 M의 용질은
당연히 글루코스와 이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T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물의 끓는 온도는 100도씨인데 끓는 점이 올라갔다. 0.34도씨가 올라갔다. 이기 때문에 0.34도씨가 델타 T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KB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KB는 이제 앞에 표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본다면 물의 KB는 0.5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에 우리가 끓는 점 오름 혹은 이제 어는 점 내림의 공식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델타 T와 그리고 KB 곱하기 M 용질에 대해서 공식을 전개를 했을 때 델타 T와 KB를 알고 있다면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델타 T 나누기 KB를 해준다면 우리가 M 용질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M 용질은 델타 T 오버 KB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델타 T는 0.34도씨 그리고 KB는 우리가 앞에 표로부터 가져온 물의 어떠한 끓는 점 오름 상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51도씨 곱하기 킬로그램 퍼 몰의 단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위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도씨끼리 지워지고 킬로그램과 몰이 남아있다면 몰이 분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오히려 몰이 위로 올라가고 퍼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0.67몰 퍼 킬로그램이라면 이 몰은 용질의 몰수를 그리고 밑에 킬로그램은 용매의 질량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무게, 얼마만큼의 용매의 질량이 존재하는가를 다시 문제로 올라가 살펴본다면 용매의 질량은 150g입니다. 그렇다면 이 150g을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표현하면 0.15kg일 거고요. 다음에 용질의 몰수만 지금 우리가 모르고 이것은 0.67몰 퍼 킬로그램과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킬로그램을 반대편으로 올려서 계산을 해준다면 킬로그램끼리 사라지고 결론적으로 몰만 남게 되고 그 몰수가 포도당의 몰수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N의 포도당은 0.67몰 퍼 킬로그램 곱하기 0.15kg을 해주게 된다면 킬로그램끼리 사라지겠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0.10몰이 나게 되고 0.10몰의 포도당의 질량은 18g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의 몰 질량은 우리가 180g 퍼 몰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0.1몰의 질량은 18g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주면은 이것은 1몰의 포도당의 질량과 동일하다. 그래서 180g 퍼 몰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걸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는 점 내림은 앞에 우리가 끓는 점 오름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어는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얼음과 물이 공존하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용질의 존재는 얼음의 형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바닷물을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바닷물의 경우에는 물과 소금이 이제 함께 존재하는 상태이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용질이 얼음이 어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더 낮은 온도에서 얼음이 형성이 되게끔 하는 현상을 우리가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하고요. 이 어는 점은 이제 더 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 염화 소듐과 같은 NaCl, 소금이죠. 그리고 염화 칼슘과 같은 것을 우리가 길가에 뿌려주게 된다면 그때 어는 점이 이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는 점을 더 밑으로 내린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0도씨에서 얼음이 얼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5도씨까지 내려버린다면 자연스럽게 얼음들이 염화칼슘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녹아내리게 되는 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최근에 이제 눈이 뭐 좀 많이 오고 이런 적이 있다면은 바닥에 염화칼슘을 뿌려주는 이유가
어떠한 어는 점 내림 현상을 발생시키기 위함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는 점이 내려가는 정도는 이제 용질의 몰라의 농도에 비례한다. 앞에서 우리가 끓는 점 오름과 이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델타 T 이꼴 KF 곱하기 M 용질인데 여기서 KF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어떤 프리징, 즉 어는 점 내림상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생각보다 지금 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면서 용액의 강의 시간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차주 다음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용액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 단원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어는 점 내림의 계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다음 진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